안녕하세요. 교통사 전문 채널 유니티V의 프로 함께를 시작합니다. 프로를 진행하는 저는 양태현 법무국장이고요. 저와 함께 이 프로를 진행할 우리 김연표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현입니다. 오늘 다루길 주제는 보험사에 소속된 의료 담당 간호사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예전에 의료 자문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기록 자료만 가지고 자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원래 이제 그 의료법 17조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환자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검안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료 자문이라는 제도가 환자의 의료 기록만 가지고 환자에 대한 소견을 발급해서 그걸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의료 자문의 제도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험사에 소속된 의료 간호사가 과연 보험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프로님. 네. 그 보험사에서 의료 간호사라는 제도를 좀 쓰고 있고 실제로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의료 담당 간호사를 고용한 목적이 어디 있나요? 그 보험사 또는 공제자업은 궁극적으로 채용하는 그 목적이 그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의료 간호사들이 하는 그 업무 범위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 간호사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일반적인 이제 보조적인 역할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간호사들이 이제 보통 보험금 청구 심사 그런 업무를 주로 하셨어요. 보험회사 공정조합에서 보험 계약을 할 때 심사를 한다든가 또 병원비에 대한 청구가 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좀 변질돼 가지고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상금을 삭감하는 쪽 그런 보조 업무 위반 또는 뭐 부당한 청구 또 보험 사기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사하는 쪽으로 많이 좀 변질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의료 간호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대학병원 출신의 경력자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해서 고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의료 자문의와 마찬가지로 의료 자문 병원으로 해서 자문의가 지정된다든지 그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하고 병원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또는 소송을 했을 때 신체 감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의료 간호사가 전에 근무했던 대학병원 지정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혹여나 신체 감정으로 하여금 감정에 어떤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간호사가 채용하는 이유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궁극적인 주된 목적은 보험회사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주된 업무는 그 손해율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 의료팀 간호사가 대학병원에서 어떤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간호사인데 그 경력을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채용할 때는 경력이 5년 이상자. 그 중에서 5년 이상 정도 근무했다 그러면은 어떤 인맥이라든가 그 병원의 이제 의사들 또 이런 어떤 접근성, 친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감정이 지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환자에 대해서 신체 감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만약에 자기가 그 인맥 또 접근성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감정의사한테 내미는 서류가 이게 상당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전직 동료고 또 간호사님이 친분도 있고 또 간호사들끼리도 연결돼 있고 업무과도 또 알 수 있고 그 인맥 이런 것이 상당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신체 감정에 대해서 만약에 배당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 의사한테 영향력은 상당히 좀 효과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충분히 있겠죠. 네네. 자, 그렇다면 의료 간호사들이 이제 보험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계약제든 정식 고용으로 정직 직원이든 명함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보험회사 내 이제 보상과 직원들이 업무에 상당히 이제 관여를 하게 돼. 신체 감정에 대한 장애 진단 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를 하게 되는데 현실 실제 그 보험회사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보상과 직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파워가 어떻다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 간호사의 영향력은 실제적으로 보상과 담당 직원이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르신 간호사의 결제를 먼저 승낙을 받아야 돼요. 네. 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목, 허리 디스크의 장애가 한 3년 정도 이 합의를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간호사가 한시장이 3년을 못 주고 한 1년 이렇게 정도밖에 자기가 판단할 때는 못한다 그러면은 보상 직원으로서는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제를 먼저 1차적으로 어르팀 간호사한테 받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리 전문 의사한테 어르팀 간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내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문위한테 요청을 하면은 그 자문의사는 웬만하면 어르팀 간호사가 요청한 내용을 장애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그대로 서명만 해주는 이런 좀 허수아비 정도의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문의사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이제 실제적인 권한은 어르팀 간호사가 두두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 담당 간호사분들은 회사 내에서 위치가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의 간섭이라든지 보험사 직원의 어떤 업무적 협조는 이제 얻을 수 있지만은 직원이 요청한다 해서 개인적으로 장애에 대한 부분을 임의대로 뭐 수정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어쩌면 독자적인 관계에서 회사에서는 의료 담당 간호사의 위치가 별개의 어쨌든 독립적인 입장에서 아주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권한을 많이 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험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간호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과 직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장애를 조금 합의를 위한 목적으로 해서 좀 수정해야 되는데 간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장만 강하게 어필하다 보면 어쩔 수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결국은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손해율이 늘어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보상과 직원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간호사에 요청을 하는데 불구하고 간호사 입장에서는 나는 응할 수 없다. 내 입장에서 이렇다. 이렇게 함으로 결국은 보상과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간호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실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김프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의료 자문의한테 가는 자문 내용에 있어서도 의료 간호사 입김, 의료 간호사의 요청에서 자문의 결과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네.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어르신 간호사 채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차피 손해율 탕감이거든요. 네. 계약에 대한 그 심사, 지급 심사 뭐 이런 걸 떠나서 언더라이팅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자동차 쪽을 정리한다면은 어르신 간호사의 역할은 막중한데 그게 이제 보상과 직원 입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우리 속칭 이야기는 나이로 환자 쪽은 뭐 상관이 없지만 네. 장애가 이제 연구장애라든가 또는 교육 관련된 이런 고액이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팀 간호사의 1차적인 심사를 걸치게 돼 있어요. 저 금액이 무슨 얘기냐면은 보상과 직원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합의를 이 사람은 한 1,000만 원 하고 싶은데 의료팀 간호사가 이 장애 가지고는 인정을 자기가 못한다고 좀 속지 뭐 갑질을 했을 네, 때는 네. 뭐 보상과 직원 뭐 담당이든 과장이든 팀장이든 간에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의료팀 간호사부터 먼저 결제가 이루어지고 조율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료팀 간호사가 너무 뭐 결론적으로 갑질을 했을 때는 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의료팀 간호사 그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업무 회사에서는 손해를 오히려 더 소송 갔을 때 영향을 끼치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손해가 이제 보험회사 준다는 금액보다 뭐 2배, 3배 확대가 됐을 때 이 의료팀 간호사는 그 회사에서 충성을 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을 하는 그런 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간호사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되면 의료팀 간호사는 때로는 회사에서 막중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회사의 입장에서 보상과 직원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장애를 조금 유도리있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 입장에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진행해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도 의료 간호사한테 무슨 페널티를 준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 소신껏 했다고 한다면은 부득이 손해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회사 입장에 손해가 느는 거지 간호사에 대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의료팀 간호사가 그 업무 중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회사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보상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업무의 무능력 또는 뭐 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고가 점수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나 무능력하다고 해서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김프님, 우리 지금 실무에서 지금 장애 평가를 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방식을 실무적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가이드라는 책자를 의료인들하고 보험사 관계자들이 책을 만들어서 실제 실무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가이드의 이제 편찬위원들을 보면은 그 중에 일반 의사분들 있지만은 보험사 자문의들도 다수 이제 그 안에 참여한 것도 알고 있고, 또한 그 중에는 의료 담당 간호사도 일부 편찬에 자문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자주 이용하는 그 개무서죠. 속칭 해서 자동차 보험 진로 수가의 그 명의를 빌리고, 그 다음에 그 명의를 빌린 데에서 이제 그 가급에 있는 그 간호사들,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또는 현직에 있는 분들 또는 보험회사 자문의들 모두 명단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 책자를 보시면은.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 보면은 과거에 뭐 서울 한양대학교 고용교수, 뭐 무슨 보험회사의 뭐 어르팀 간호사 이름들 보고 쫙 명단이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취합해서 간호사들이 그 의학적인 그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명의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서 이제 명의를 빌리고, 그 다음에 의사들은 그 유령 인물로 명단에 등장을 하고, 결국은 이제 어르팀 간호사들이 전부 다 취합해서 그 자료를 이제 내부적으로 만든 건데, 지금도 그 법원에서는 거의 많이 참고 자료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보험회사 공제조합 쪽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는 반박을 하고 그러지만은, 일반 교통사고 전문적으로 변호사 쪽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책이 그 저서가 뭐 이게 보험회사에서 만든 내부 자료인지, 이게 국가적으로 뭐 대한의사협회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료인지 전혀 알 길이 없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보험회사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내부적인 그 자료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상당히 잘못된 그 피해자 쪽에서 좀 불리한 의학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이제 의료 자문을 하는 대상이 일반적 주로 이제 대학병원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일반 민간 단체도 의료 자문을 벌이지 않습니까? 민간 단체 중에 문제는 보험사 출신의 의료 간호사들이 회사에서 퇴사 이후에 지금까지 쌓아온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료 자문에 보험사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회신을 해주는 의료 자문 기관으로 해서 사설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보험회사 쪽도 그 자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뭐 장기보험이든 자동차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쪽 기관에다가 자문을 제가 요청을 해봤는데, 네. 결과는 이제 좀 50대 50으로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자문을 해서 유리한 결과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회신이 오거나 좀 안 나올 때 또 다른 곳에 또 요청을 해요. 제가 한 3군데 정도 요청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한 곳은 좀 저한테 불리했고, 한 곳은 그런 대로 괜찮았고, 한 곳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곳은 자문을 좀 많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했더니 좀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쪽도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누가 의뢰를 요청했냐에 따라서 회신하는 쪽, 답변하는 그 의사분들 쪽 전문의들이 그 평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뢰를 요청한 쪽에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정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애타게 그 피해자한테 그 요구하는 그 문서 중에 하나가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과연 의료자문 동의서가 도대체 어떤 내용 것인지 제가 그 서식을 가져왔는데, 이 두 건을 제가 카메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의료자문 동의서가 왜 해소를 안 되는 건지, 그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직접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자문 동의를 해달라고 어떻게 하냐. 이게 만약에 동의를 해주는 동시에 고양이한테 생사를 맡기는 계기 됩니다. 절대 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 이 서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하고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은 함정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자문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 실제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 기록만 가지고 자문에 대한 회신을 보내고 그 소견서를 토대로 해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목적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는 진단서나 기타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 자문에 응하는 분들은 이게 진단서가 단순 소견서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자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의료 담당 간호사의 실제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실제 보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 집단하고 싸워서 과연 피의자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교통사고를 전문하는 또 의료 전문 어떤 전문 변호사의 역할, 그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의료 담당 간호사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 프로님.